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김정열입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라는 조직과 국제농민운동 조직인 비학간바시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농민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거의 가을에 수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53일간의 장마를 겪었고 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구례 읍내의 3분의 1이 잠기는 구례를 봤습니다. 구례에는 우리 여성농민의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여성농민 회원들이 있는 조직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불안은 가깝게 보면 2018년도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밭 위에 파란색 차광막을 친 밭이 있습니다. 이게 생강밭인데요. 지금까지 생강은 노지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재배해도 가을에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그 폭염 때문에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차광막 위에 그늘을 지우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늘을 지우는 차광막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불안은 저희 동네 할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간 일입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이 201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온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73년 이후로 가장 폭염 일수가 2018년이 높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그 지속된 폭염 속에서 농업의 현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2019년 작년입니다. 2019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의 농민들은 또다시 2019년은 비의 해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태풍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링링 등 거의 7개 정도의 태풍이 농촌 현장을 휩쓸었습니다. 농작물을 모두 덮어버렸죠. 그런 어떤 19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19년도의 기후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먼 나라인 아프리카에도 큰 피해를 줬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8월 달에 짐바브웨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짐바브웨 농민과 모잠비크 농민, 말라위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증언은 정말로 우리 한국의 그 정도의 피해는 피해도 아닐 정도였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경지가 매몰됐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토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신의 어떤 그 생존의 현장들을 잃어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기후 문제를 보면서 이 기후 문제가 결코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그런 어떤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날씨의 변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15년부터 19년까지의 기후를 분석한 세계 기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1900년도에서 2000년 사이 100년 동안에 가장 높은 기온을 조사를 했는데 2016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19년도가 2위고요. 1위에서 5위까지가 최근의 5년간이었습니다. 최근의 5년간 가장 높은 기온을 했고 이것은 그 전인 5년에 비해서도 0.2도나 상승하는 그런 어떤 기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기후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농민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가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살고 있는 포도 농사를 짓는 한 농민에게 물었습니다. 그 포도 농가는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의 수확량밖에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로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비로 인해서 포도가 다 터져버리는 열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밭에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농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희 상주는 꽃감으로 유명하고 감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감 생산 농가는 20년 동안 감 농사를 지었는데 20년 만에 가장 최악의 지금 올해 그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30년 정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은 살겠죠. 또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기후위기가 농민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인식들을 농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빈도가 잦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년 지금까지 기상관측 이래의 최악의 폭우라든지 최악의 더위라든지 최악의 한파라는 이런 뉴스를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의 직접적인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생산하는 자원인 토지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의 부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탈농을 하게 되고 이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농민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 생산 기반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식량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또 다른 경고는 식량 위기입니다. 이 식량 위기는 세계 기상기구라든지 또 IPCC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나온 발표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이 상승된다라면 벼 생산량이 25%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은 21%입니다. 79%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21%라는 곡물 자금량 속에는 쌀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21%입니다. 쌀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80에서 90%를 작업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을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5% 정도의 작업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위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농업 분야에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량 위기를 농업의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가 반드시 이 지속가능한 농업 또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에 대한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기후위기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가 농업과 먹거리에 이런 어떤 앞에서 말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농업과 먹거리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농업과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농업에 피해를 주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농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을 농업 분야에서 줄이는 것이 우리 농민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 세계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농업과 먹거리에서 어떤 부분에서 4분의 1이 배출되는지 무엇이 오염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상단의 그림과 하단의 그림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른쪽에 닭이 공장형 축산이죠.
공장형으로 닭을 육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업 농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쿠바에서 농생태학적으로 생산하는 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프랑스 소농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쿠바하고 프랑스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과연 어떤 생산 방식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습니까? 어떤 생산 방식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오른쪽에는 소농들이 다양한 그 품종들을 농생태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의 그림이고, 왼쪽에는 대형 농기계에 의한 산업적 생산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것은 땅입니다. 토지, 토양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소농들이 생산하는 이 토양의 작물의 뿌리가 깊이 토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토양에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산업적 농업 생산 방식은 이 작물의 뿌리들이 토양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는 이런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적 농업이 사실은 식량의 30%만 생산하지만 에너지의 70%는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업 생산 방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농업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토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IPCC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살린다라면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3분의 1을 그 땅이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업은 이 땅을 살리는, 토양을 살리는 생산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언니네 텃밭 생산자 밭입니다. 저희 언니네 텃밭은 농생태적인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그런 어떤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한 군데는 고성에 있는 우리 여성농민 밭이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여성농민 밭입니다. 어떤 것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산 방식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전환의 주체는 소농이고 우리 여성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농민이 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성농민들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2020년 농민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벼농사가 주 작목인데요. 벼재해보험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재해보험을 사실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원래 병충해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또 쓰러진 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사정인이 저희 밭에 와서 30%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논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고추 농사를 지었지만은 충분한 고춧가루를 사실은 얻지 못해서 원래 파란 고추를 말려서 가루로 냈습니다. 예전에도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빨간 고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란 고추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화 두 컬레는 제가 7월부터 9월 달까지 제 남편하고 신었던 장화입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앞에서 두려운 얘기부터 했습니다만은 사실 앞으로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30%의 제 피해, 파란 고춧가루, 석 달 신었던 장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농민이 농업을 통해서 생계가 충분하지 않는 그런 더한 기후위기가 온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은 농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성 농민의 손길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성 농민들이 토종 씨앗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우리의 토종 씨앗이 또 여성 농민의 농생태적인 생산 방식이
훨씬 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산 방식들이 농민들 내에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